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3%에서 4.4% 밴드에서 3.13에서 4.53%로 변동금리는 3.65에서 5.05%를 3.78에서 5.18%로 0.13%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고정형의 감면금리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시장은행들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금리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3일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나 전체 3위를 기록했고 삼성 SDI는 26.8%의 성장률을 기록해 4위에 SK온도 4.2%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국내 3사의 총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59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10채 중 6채가 6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8,1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6억 미만 거래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 폭발 예방 실태와 안전보건 교육,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 6월 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직접 발표를 했었죠. 최대 140억 배럴로요.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양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140억 배럴이라는 규모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영일만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영일만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바로 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현실성,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근상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우리가 이거 브리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정리를 하고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봤지만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1단계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찾아서 한번 시추를 하고 이후에 상업성을 판단을 한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로드맵이긴 한데 자, 이게 과연 어디에 묻혀 있다는 건지 또 이 정도의 규모라는 것은 또 얼마나인지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금 사실은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뉴스에서 나온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에 몇 개의 광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8광구와 6-1광구 노스에 아마 이 접경 지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서 발견된 그 유망 구조들 7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할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장이라는 표현은 뭐 일반인들은 매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지만 이제 이 석유 회계에서는 매장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매장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제 회수 가능할 때 매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현재는 자원량이 부존되어 있다 정도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 양이 이제 140억 배를 최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최대라는 양은 보통은 한 10% 확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0%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140억 배럴보다 더 많이 있을 확률이 10%, 그보다 더 적게 있을 확률은 90%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량이 30억 배럴인가요? 뭐 네. 있는데 그거는 보통은 90% 확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보다 클 확률이 90%, 작을 확률이 10%. 그래서 보통 이 매장량을 우리가 평가할 때 대부분 통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양은 일반적으로 이 매장량이 그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 네. 평균 정도가 매장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뭐 140억 배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오일이 이만큼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스가 4분의 3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스와 그러니까 오일 1배럴과 동일한 열량을 내는 가스량을 환산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오일 1배럴당 가스 한 6,000 그 큐빅 피트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값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위치가 8광구와 6-1광구 사이. 정확하게는 이제 오픈을 하지 않죠. 저것도 우리 일종의 이제 대외비성이니까요. 저 정도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140배럴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스와 오일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현동 교수님. 가스로 따지면 막 29년, 오일로, 그러니까 석유로 따지면 3년 이런 것도 약간 좀 국민분들이 이게 어떻게 섞인 건가, 따로따로 뽑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것도 궁금하고 가치로 따지면 이걸 현재 천연가스 가격, 뭐 국제유가 가격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치, 값어치, 뭐 경제적 효과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140억 배럴 이제 이근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아마 가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가스가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초경질류라는 원유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뭐 75%는 가스, 뭐 25%는 이제 초경질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환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쳐서 원유 이퀴블런트로 하니까 이제 한 140억 배럴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1년에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한 10억 배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억 배럴을 150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13년, 뭐 14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가스로 하게 되면 가스는 한 4천만 톤 정도 1년에 우리가 LNG 형태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걸로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3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140억 중에 이제 25%만 원유기 때문에 원유로 환산하면은 그 한 40억 그렇죠. 배럴 뭐 그 정도로 계산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상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이제 매장량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매장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가 한 3천억 배럴 정도 됩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걸 순서를 쭉 따다 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쭉 나오다가
한 12위가 카자흐로 나와 있는데 카자흐이 한 300억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15위가 브라질이에요. 네. 브라질이 한 126억 배럴이니까 만약에 예상하는 대로 나오면 한 15위권 정도의 이제 매장량을 확보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네. 시추를 해서 확인을 해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이걸 뭐 2,200존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장량 곱하기 그 당시에 에너지 가격을 현가죠, 곱해야 현가. 되니까. 네. 근데 생산하는 거는 한 2, 30년 동안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거를 적용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마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기분은 좋아질 수 있죠. 네. 뭐 2,200조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에서 얘기했던 2,200조, 삼성전자의 시가 수준이 한 400조, 전체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제 5배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신현동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규모 곱하기 현가, 천연가스와 국제유가의 현가를 곱해서 2,200조가 나왔는데, 자, 말 그대로 만약에 국제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폭등을 한다, 앞으로 몇 년, 10여 년 동안 이 가치는 정말 무한대로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 정리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함께 해주셨고요. 이근상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나라가 남미 가이아나, 거기 110억 불 했어서 개발하고 개발 후에 남미 가이아나 뭐 발전했다, 이제 이런 얘기 듣고 계속 비교를 많이 하는데, 좀 생각해 보면 왜 이쪽이랑 비교를 하지? 어떤 점이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 가이아나가 잘 됐다면 우리도 잘 되는 건가? 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매장량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사람들이 가능성 이런 표현은 듣지 않고 네. 140억 배럴 이것만 듣다 보니까 아마 140억 배럴이랑 110억 배럴이 매치가 돼가지고 아마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 가이아나의 110억 배럴 이제 가채 매장량은 엑산모빌이 발견한 유전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이고, 네. 그다음에 21세기에 가장 크게 발견한 대규모의 뭐 유전이 와가지고 뭐 이만큼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아마 가능성이 거기에 비견할 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잠재 자원량이 뭐 한 1,300억 배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 매장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이아나 쪽은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석유 지질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이아나가 대표적으로 이 열계 분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각이 쪼개지면서 넓어지고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 다음에 그 안에서 석유가 생성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동해는 이제 일본 열도 뒤쪽에 있다고 그래서 배호 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도 지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그게 퇴적물이 쌓인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이 열계 분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아마 그 아브레오 박사한테 이렇게 의뢰한 것도 그분이 이쪽에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질학적 유사성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 가이아나랑 이제 표도 있을 텐데 보면은 정말 21세기 들어서 최대 규모였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막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1900년대 초반에 아마 탐사를 표에 나오네요.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매장량이 110억 배럴인데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근상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 파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일만도 저 가이아나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 지질층이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 열계 분지로서 비슷하다라고 해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저 지층 구조 얘기, 저게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집적 구조와 관련된 아주 소규모고, 이제 광역적으로 지질 분지가 만들어진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석유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분지 규모로 굉장히 넓은 규모에서 그 지질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씀이고, 이제 그 내부에서 저런 집적 구조를 찾아가는 게 이 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 왼쪽에 쭉 내려오는 게 저게 봉이네요. 그렇죠. 탐사봉이 저 은색으로 된 저거죠. 저기 탐사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시추 파이프라고. 시추 파이프. 저거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저거를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저 시추 파이프 모습을 좀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신현동 교수님,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착착착 진행하게 될지, 이 과정의 로드맵도 한번 보고 세부적 사안으로 또 들어가 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가스전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석유의 부존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이런 유망 구조를 도출을 하고 물리 탐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일정 양의 그 크기를 갖고 있는 구조를 찾으면 여기에 석유 가스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걸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런 트랩 구조에서 나온 것처럼 석유가 있으려면 어디에선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이런 집처럼 돼 있는 구조 안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석유가 유기물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있는 구조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잘 작용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면 이 뒤에 구조가 있어도 석유가스가 안 찰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조사를 했더니 뭐 20%의 확률로 석유가 집적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 광구의 구조를 대상으로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를 하면 이제 5개의 시추를 하게 돼 예. 일단 계획은 그런데 첫 번째에서 이제 시추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시추할 대상의 확률이 또 바뀌게 돼요. 예. 왜냐하면 확인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도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차적인 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왜 5개냐? 어떤 분들은 20%의 확률이기 때문에 5개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그거랑은 또 다른 개념. 그거 아닙니까? 그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데는 항상 잘 나올 수가 있고 예. 안 나오는 데는 항상 또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3가지, 4가지 요소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한 거를 여러 개 랭킹을 매겨서 네.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시추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5개를 한 이유는 그 중에서 하나만 나와도 나머지 탐사 시추 비용을 다 그 컴프로마이즈 하고도 그렇죠. 경제성이 확보될 거기 때문에 아마 5개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나머지 뭐 2개가 더 있으니까 시추를 하고 더 탐사를 활성화해서 자료를 얻게 되면은 뭐 구조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는 이제 시추를 해가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구조들의 확률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추를 몇 개를 할지는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네. 근데 계획은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면 전체를 다 탐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나온 구조만 먼저 개발을 할 건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하게 되면 한 10년 뒤부터 네. 생산이 돼서 2035년. 35년 얘기가 네. 이제 러프하게 보통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표에도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마친 것은 저 물리 탐사죠. 네. 물리 탐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시추공 5개를 뚫어서 연말부터 첫 번째 시추공이 내려가서 진짜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고, 네. 예. 있다라고 하면 상업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 다음 작업,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1번 공에서 탐사정에서 없다라고 하면 2번을 또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때는 다시 또 시간이 좀 걸리나요? 그 네. 회의를 또 하나요? 5개 중에서 그렇죠. 예. 이제 아. 아까 얘기한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시추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만들어진 것까지는 확실하다. 네. 근데 이동이 안 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네. 그거에 따라서 확률을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어느 큰 크기를 먼저 할 가능성도 크고. 네. 근데 확률이 낮지만 양이 많으면은 그거를 시추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는 작지만 확률이 높다. 예. 그거를 또 먼저 할 수도 있고 이제 네. 전략적으로 네. 시추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계획들을 아마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다시 회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연말부터 파는 뚫고 들어가는 시추공에서만 나와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상업성 개발을 할지 또 2번을 팔지 이제 좀 행복한 고민이 될 텐데 1번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2번을 먼저 팔지 아니면은 그 5번을 팔지 새로운 걸 또 팔지 또 이야기가 나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1번 공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겠죠. 아.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유망 광구 기존에 도출된 유망 광구들을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또 재해석해서 새로운 유망 광구를 또 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하는 탐사인데 탄성파 탐사, 뭐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AI 챗 GPT가 나오는데 이걸 정말 뚫어봐야 하는지 뭐 이렇게 좀 일반 국민들도 이거 그냥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탄성파 탐사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땅속 좀 수천 미터 이하에서 어떤 게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뱃속에 뭔가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해도 병원에 가서 MRI나 뭐 CT 여러 개 비싼 돈 내고 찍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파 탐사는 이제 석유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탐사 방법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득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해상 탐사이기 때문에 예. 배에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고압의 에어건 같은 걸로 굉장히 땅 속에 음파를 발사하고 그렇게 발사된 음파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수면 아래에 이제 해저면에서 바로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땅속으로 더 들어가서 지층면에서 다시 반사되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반사되어 오는 진동을 이제 해수면에서 이제 하이드로폰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네. 그 진동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그 자료를 취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취득된 자료를 이제 이게 디지털 신호인데 이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서 신호 잡음비를 막 이렇게 개선을 하고 해서 이제 이 처리한 자료로부터 땅 속의 단면 모양을 이제 찍어내게 됩니다. 네. 그걸 사이스믹 섹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스믹 섹션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게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석 단계 이렇게 거쳐가지고 해석 단계가 지나가면 그 중에 석유가 있을 만한 제일 유망한 구조. 그래서 그걸 프로스펙트 영어로는 프로스펙트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이제 유망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출해 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D 탐사를 2차원 탐사를 먼저 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한번 탐사를 하고 그 중에 또 유망해 보이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3차원 탐사를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입체적으로 땅속 모양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 이 유가스 전 탐사 사업은 이와 같이 탄성파 탐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이제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했고 해석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해 탐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외국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여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는 결국은 이 유망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 시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발견을 못하면 탐사 시추를 하고 싶어도 유망 구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탐사 개발 생산의 단계에서 이제 탐사 말기로 가는 정상적인 프로시저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우주도 가고요. 좀 날아가고 진짜 뭐 가상 현실 세계도 가고 있지만 이 지구 속은 그렇죠. 바다 속은 다 탐사 하더라도 파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지막 확인은. 그래서 이제 연말부터 첫 번째 시추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고요. 신 교수님, 이제 정말 베스트로 나온 거예요. 내년 초에, 뭐 내년 3월이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상업성 측정 여부? 네. 이제 그거는 또 뭡니까? 나오면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한 번의 과정을 또 거칩니까? 이제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석유가스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평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있는지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탐사정. 탐사정. 그다음에 나중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건 생산정. 이렇게 이름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평가정이나 탐사정을 하면서 얘를 나중에 생산정으로 쓰게 이제 작업을 해도 됩니다. 크게 잘 파는 거죠. 잘하면 네.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추공업 하나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게 아껴서 잘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탐사를 했으니까 이제 탐사정에서 확인이 되면 정확하게 양이 얼마나 되고 양이 있어도 얘가 정말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연결성이 있어서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압력이 높으면 그래서 부존량 그다음에 얘가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성 평가하는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예. 이제 다양한 그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평가전까지 하고 이 매장량이 단독으로 뭐 개발이 될지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구조를 더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할지 정도를 다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해상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바닷물의 두께만 이게 1000m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쉘로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1000m라 이게 1000억은 아니지만 히스 비용도 뭐 1000억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뭐 5개를 뭐 원래 계획대로 해서 뭐 한 달에 막 5천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위에 이제 생산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해양 플랫폼도 해야 되고 시추도 더 해야 되고 이런 섭씨 관련된 그 설비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국내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또 뭐 엑소모빌 해외랑 부를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부 뭐 유출 문제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뭐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돈의 조달 문제 같은 거를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을 아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가 바랄 것은 일단은 물리 탐사는 마쳤고요. 시추 탐사를 시작해서 석유를 발견하는 거 이제 이것도 되게 급선무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걸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발견한 것을 놓고 평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말로 대대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상업성 측정까지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성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갈 때가 2035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하면은 될까요? 일정 전체를? 잘 되면. 네. 네. 모든 게 순조롭게 되면 순조롭게 될 경우 2035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지역이 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또 우리 가령 뭐 6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 꾸준히 항상 나왔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라는 건 퇴적층 내에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퇴적암 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퇴적암이 많이 쌓여 있을 곳이라는 게 결국은 분지이기 때문에 네. 퇴적 분지를 찾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퇴적 분지가 있는 곳이 몇 곳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육상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 지금 바다 관련해서 이제 있는 곳이 이 동해의 영일만 지역이고 네. 또 그다음에 퇴적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시기에 퇴적된 암석에도 다 석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석유가 많이 발견된 지질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질 시대 중에 하나가 신생대의 제3기라고 하는 시간인데 예. 곧 이 지금 영일만 지역이 그때 신생대 제3기 지역에 이 퇴적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일본 열도 뒤에 있으면서 이 열계 분지로 이게 지층이 쪼개지면서 쌓여 있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곳에서는 그 석유가 모여 있을 만한 암석을 저류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저류암이 잘 발달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원암이 있어서 그 안에서 유기물이 석유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근원암의 존재가 기존에 그 동해 가스전이 발견됐기 때문에 근원암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제 가장 확실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과연 그 저류암이 있고 생산된 오일을 만드는 근원암이 있을 때 이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오일이 잘 모여가지고 한 곳에 집적돼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덮개암의 그 발달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불확실한 경우가 이와 같은 그 형태의 분지에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브레오 박사도 그 집적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한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지역이 1975년이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월 연두 이야기 신년 연설에서 석유가 나왔다. 그때 말했던 이제 당시에 이제 그게 결국은 안 됐지만요. 그 지역과 같다 아니다 좀 이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이 그때 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지역인가요?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부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는 심해고 거기는 천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금 그 퇴적층이 쌓여 있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도 이제 다른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완전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일만 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상당히 심해였고 당신 좀 가까운 지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그쪽 지역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현동 교수님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정말 나왔어요. 하고 막 상업성 평가도 좋은데 이쪽 라인이 약간 일본이랑 겹치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들과의
뭐 영토 분쟁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미리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정말 상업성이 있어서 파기 시작하면 기술력으로 따지면 앞서 엑슨모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또 이런 이쪽 국가들이 와서 또 파괴되면 그쪽한테 또 어쨌든 로열티라든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너무 많은 고민을 좀 먼저 하는 건가요? 근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이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네. 이제 남쪽은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칠광구 네.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칠광구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가 50년간 공동개발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70, 80년대쯤에 이제 유엔에서 그 해양법이 이제 그 경제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 그거를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대륙붕이 연장이 돼 있으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그 나라의 소유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78년도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78년도부터. 예. 근데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그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은 74년도에 협정을 한 다음에 4년 뒤인 78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50년 동안은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근데 양쪽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중간에 발을 빼면서 시간이 거의 가까웠죠. 2028년이니까 3년 전에 노티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만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남쪽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서해는 또 중국이랑 관심이 있고 네. 동해는 일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광구로 설정된 서해랑 동해는 그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분쟁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은 어때요? 우리 힘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회사나 석유 회사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면은 그 아파트 회사들이 다 하진 않죠. 네. 철근, 콘크리트, 뭐 내장 다 용역을 줘서 하고 그걸 제대로 감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예. 여기도 회사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추하는 것도 석유공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석유공사는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얘를 리그를 용선을 하고 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백 가지의 계약을 다 해서 된다. 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매니징을 하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오일, 가스를 개발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들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주인이 잘 알아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우리 신 교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막 그쪽에서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자이럴 가격 컨트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이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항상 좀 변동성에 휘달리거나 우리가 좀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름 아닌 서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시추 성공 확률 20%, 만만치 않은 시추 비용, 난관은 많이 있지만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만큼 대왕굴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가도 뜨겁습니다. 앞으로 이 대왕굴의 프로젝트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또 지원이 필요한지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동 교수님, 앞서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이제 물리적 탐사는 끝났고요. 시추 탐사를 들어갑니다. 시추 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20% 성공 확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공 확률입니다. 이 다음에 또 상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가 완전한 성공의 20%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시추 부분에서 20%의 확률, 이건 또 어느 수준인지 이건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석유 가스 개발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도 엄청 크고
뭐 20%, 5% 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보면 한 4개까지 시추공을 하다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드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5번째에서 또 잭팟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확률이 낮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확률은 확률일 뻔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20%라는 얘기는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석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이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리스크, 네. 그다음에 트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50%의 확률로 3개만 곱해도 한 25%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근원암의 확률이 50%고 예. 이동할 확률이 50%다 2개 곱하면 25%예요. 근데 이제 탄성파 탐사에서 트랩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80%다. 그러면 58, 40 하면 40%의 확률이죠. 예. 그러니까 25%를 2번 곱하면 거기다 8하면 20%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 예. 50, 50, 80을 곱하면 이게 한 25%될 거예요. 거기에도 여전히 리스크는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3개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입니다. 0이 되죠. 곱하기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잘 되기는 이 세 네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네. 안 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남의 일 안 되게 하기 쉽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되게 하면은 네. 무너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의 불확실성을 할당을 했더니 예. 한 20%의 확률로 이 웰에서 석유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런 확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문제가 2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추가 이제 하나당 1,000억이라고 하고 이제 네네. 5,000억이잖아요. 5개이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 1번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고민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예, 두 이제- 번째를 또 도전해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는 독립적으로 한 군데서만 나와도 상업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예. 5개를 시추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인 회사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에서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온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예. 이게 석유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구조는 있는데 위에 덮개함이 없어서 새 나갈 수 있는지 여러 요소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확률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리스크의 재배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4-5개에 대한 탐사 성공률을 다시 계산을 해서 예. 어떤 거를 먼저 할 건지. 근데 만약에 이동하는 게 왼쪽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남쪽에서 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층 분석을 해서 두 번째 시추공에 대한 확률을 다시 계산해서 어떤 거를 먼저 할 건지 그런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심해에서는 리그를 용선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나 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에서 만약에 온다. 그럼 여기에는 이사 비용을 대줘야 돼요. 네. 리그가 오면. 예.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추를 안 하더라도 용선료를 내야 돼요. 그 리그라는 게 약간 시축입니다. 시추선. 네, 시추선을 네, 하는 시추선.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전략적으로 2-3개를 한꺼번에 다 시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시추선이랑 이런 비용들, 왜냐하면 시추를 하고 싶은데 용선을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미 1-2년 전에 이 시추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추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석유공사도 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리그 용선하는 과정을 다 해서 연말에 그 시추하는 장소까지 시추선이 오는 게 아마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네.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미 그 8광구랑 6-1 노스에서 3개의 시추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률 20% 계산할 때 자료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에 한 거랑 지금 시추하는 데랑 자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시추공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면 나머지 시추공에 대한 확률들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우리 그 이근상 교수님, 1번 이제 시추 파이프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면은 좋으면 이제 상업성 분석을 가는데 여기에서 실패했을 경우 일단 우리 신 교수님 이야기대로 여기를 분석을 이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번, 뭐 순서상 2번을 다시 뚫을지
5번을 뚫을지 아니면 딴 곳을 뚫을지 그땐 또 한 번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첫 번째 웰에서 얻은 자료를 그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예. 거기에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새롭게 그 다른 웰에 대해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새로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한 5개까지는 뚫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1, 2번, 2번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온다.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한 20% 확률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네. 그런 20%라는 확률을 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개라고 했는지 아니면 네.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기대값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5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20%라는 리스크라는 게 일반 국민이 20%에 뭐 1,000억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석유 사업 특히 이렇게 탐사 사업이나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이제 프론티어 지역에 신규 탐사 지역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20%라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 다른 이제 신규 개발 네네.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 20% 정도의 확률이 있으면 당연히 시추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5개까지는 도전을 해보자. 네, 그게 예. 이제 지금 숫자로 나온 이런 예. 그러니까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그 정도 결론을 내는 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석유공사도 이번에 이제 리그 큰 시추선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번 봉만, 1번 시추공만으로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주변 왜냐하면 배를 한번 불렀다가 또 1번 끝났다고 다시 배를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 공사에서 이 일을 했으면 하나만 하려고 부르진 그러진 않았을 것 않았겠죠. 같아요. 예. 예. 그래야지만 왜냐면 비용 문제 때문에.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망성을 확인할 구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독 구조 자체가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아마 그런 것들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아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남미 가이아나라는 국가의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 좋았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짧게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은 가야나의 인구나 그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라는 건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전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생산이 되면 뭐 일단 이제 저희가 정부가 로얄티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법인세를 이제 받게 되니까 네. 뭐 정부 재정에 기여한달지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추를 할 땐 시추 파이프나 케이싱이라는 그 쇠 파이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련 산업인 철강 산업, 그다음에 해상 구조물이나 생산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뭐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의 이 중공업 또 조선 해양 산업 이런들의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석유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컴퍼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컴퍼니들이 이렇게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달지, 그다음에 이 사업은 석유공사가 오퍼레이터로 운영권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권자의 경험을 이제 축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효과는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수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이제 유가 변동이나 아니면 세계 정세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이 저는 제일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설명이 상업성까지 평가가 된다면 뭐 다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선진국, 선진 경제에 돌아가는 정말 이제 꿈의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 3월께에는 첫 번째 시추봉, 시추 파이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점에 우리가 전략을 주안점을 둬야 될지 국민과의 소통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들 해주시죠. 우리 신 교수님부터. 예, 지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이거 하나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자원 안보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산화탄소를 그 가스전을 다 생산하고 나다 거기다 주입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수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이제 국내 대륙풍 종합 평가 계획에 따라서 뭐 20개 이상의 시추를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에 할 수 있는 계획에 첫 번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꾸준히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조금 그 차분하게 네. 이 결과를 기다려보고 네. 나오지 않더라도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또 없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되게 이게 이제 만약에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자원 개발의 자원 안보, 그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해양 주권 문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한반도에서 멀리 동쪽, 남쪽, 서쪽을 시추를 해놔야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분쟁이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멀리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 국민적인 성원이나 네. 아니면 국회 같은 데서 예산 같은 것들이 뒤따라줘야 되지 그냥 맨날 청사진만 찍다가 네. 그냥 시간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지원해주는 이제 시스템들이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소통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정치화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게 국민들과 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자원 탐사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을 좀 해야 이 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것 같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국에요. 예, 사실 이게 국영 기업체인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정부 자금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이 사업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권이나 정쟁의 도구가 되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 변동이나 정권에 상관없이 이제 일관적으로 추진되는 게 중요하고 또 국민들로서도 물론 모든 게 뭐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좋지만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략과 관련돼 있는 이런 비밀 사항까지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넘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용하게 또 차분하게 이 사업을 성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신뢰와 믿음의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가 한꺼번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월 만에 일명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데요. 수출은 아직 굉장히 좋죠. 수출은 나아지고 있지만 내수가 문제입니다. 자, 이에 정부는 앞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024년 바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를 특히 내수 회복 방안 등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